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영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하드 콘택 렌즈를 처방하기 위한 사전 검사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드 콘택 렌즈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들을 쭉 진행해야 돼요. 이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시력 검사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또 안구 건조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하드 콘택 렌즈를 처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또 결정을 해봐야 되겠죠. 뭐 물론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드 콘택 렌즈를 처방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하드 콘택 렌즈를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다양한 그 검사들을 통해서 최소한 하드 콘택 렌즈를 처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서면 이제 그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실제로 이 사람에게 적절한 콘택트 렌즈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지금 뭐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시간이니까 하드 콘택 렌즈 위주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드 콘택 렌즈를 처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뭐 물론 이걸 못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구매한 하드 콘택 렌즈를 처방하지 못하고 뭐 토릭 하드 콘택 렌즈를 처방해야 한다거나 또는 토릭 하드 콘택 렌즈도 처방하기 좀 어려워서 소프트 콘택 렌즈 또는 소프트 토릭 콘택 렌즈를 처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막 곡률 반경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콘택 렌즈의 종류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안경사라면 사실 이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자각식 굴절 검사나 타각식 굴절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런 콘택 렌즈 착용자에게 어떠한 콘택 렌즈를 처방해야 될지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임상에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략 그 어떤 이런 각막 곡률 반경이라거나 자각식 굴절 검사를 통해서 완전 교정 굴절 값을 얻었다면 그 결과를 얻고 나서 대략 한 1, 2분 안에 판단을 해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콘택 렌즈를 결정하고 또 권유해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사실 임상에 가면 뭐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어찌됐든 오늘은 뭐 그런 잡다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각막 곡률계를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 학기에서도 다뤄봤고 또 이번 학기에 들어서도 몇 번 그 실습을 했는데요. 가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 각막 곡률계가 그 임상에 있나요? 뭐 각막 곡률계 임상에서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좀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각막 곡률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임상에 나가면 자동 굴절력계를 이용해서 그냥 버튼만 한번 누르면 사실 1초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순간에 각막 곡률 반경이 측정되는데 이 그 각막 곡률계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 검사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또 검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써 있는 그 데이터를 측정된 데이터를 또 읽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검사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자동굴절력계를 측정해서 단순하게 뭐 그냥 버튼만 누르면 측정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측정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자각식 굴절 검사를 할 때도 수동 프롭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임상에 나가면 사실 수동 프롭터 사용하는 사람 그게 많지 않아요. 레티를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찌됐든 그 수동 프롭터를 사용하는 이유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떠한 그 검사법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원리, 작동 원리라거나 측정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자동화된 그런 장비들을 쓰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실 그 어떤 특정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검사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 때 왜 이런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능력을 기른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벌써 5분이 넘어갔네요. 서론만. 본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학습했던 내용이니까 아주 빠르게 중요한 내용만 짚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각막 곡률계의 그런 구조와 기능, 또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각막 곡률 반경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각막 곡률 반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또 각막 곡률계의 구조는 어떤지, 또 어떠한 것을 측정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각막 곡률 반경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정확한 하드 콘택트 렌즈 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각막 곡률계는 기본적으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죠? 전체의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막 중심 부분 2mm에서 4mm 영역, 평균 잡아 3mm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각막의 직경은 12mm 정도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 생긴 형상 자체도 비구면 형태로 생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각막 곡률계가 나온 것도 아주 오래전의 일이기도 하고요. 또 각막 곡률계를 가지고 주변부 곡률 반경까지 측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눈의 주시 각도를 바꿔가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중심 각막 곡률 반경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부분으로 가면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각막 곡률 반경,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측정되는 그 수치를 가지고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다.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각막 곡률계를 사용하거나 자동 굴절력계로 측정된 각막 곡률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각막 지형도 검사를 통해서 이 각막의 단순히 중심 부분 영역만이 아니라 이 각막의 전체 영역에 걸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고 또 각막의 비구면도를 측정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교육 목적상 이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각막 중심 부분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하고 있지만 임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전문화된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데 문제가 있죠. 근데 요즘은 자동 굴절력계 안에 이 각막 지형도 검사 기능이 들어있는 자동 굴절력계가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요즘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안경사로서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는 조금 더 전문화되고 정밀한 피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측정된 중심 부분의 각막 곡률 반경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막 지형도 검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막의 비구면도, 그러니까 즉 주변 부분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또 중심 부분과 주변 부분에 얼마나 곡률 반경이 변하는지를 가지고 각막의 편심률을 계산하고, 즉 각막의 비구면도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비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나 비구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어찌됐든 교육 목적상 각막 곡률 반경의 개념이라거나 각막 곡률계의 사용, 기능, 구조 이런 것들을 먼저 익히고 나서 나머지 각막 지형도 검사와 관련된 실습도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막의 중심 부분에서만 측정된다는 걸 꼭 머릿속에 넣어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또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것을 또 알 수가 있느냐.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당연히 또 곡률 반경 측정할 수 있고요. 곡률 반경을 측정해서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곡률 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난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직난시인지 도난시인지 산난시인지 이런 정보들도 당연히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눈이라고 하면 조금 그래요. 요거는 각막이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막의 주경선의 방향이라거나 주경선 굴절력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을 안경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막 난시의 크기도 결정하게 되고 따라서 자동 굴절력계에 측정된 굴절 이상도 또는 자각식 굴절 검사에서 측정한 굴절 이상도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되겠죠. 예를 들어서 2 다이옵터 컴비네이션 C-1 다이옵터
뭐 AX 180도 이렇게 뭐 자동 굴절력계로 측정되었든 아니면 자극식 굴절 검사로 완전 교정 굴절력 값을 얻었든 간에 요 값이 전체 난시가 되겠죠. 그리고 각막 곡률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각막 난시의 양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전체 난시에서 각막 난시의 값을 빼주게 되면 그 값이 수정체 난시가 되고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전체 난시에서 각막 난시를 뺐는데 나머지 난시가 제로예요. 그러면 수정체 난시, 즉 잔여 난시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정보들을 각막 곡률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만약에 각막에 어떤 왜곡된 상태가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원추각막이죠. 각막이 울퉁불퉁 중앙 부분이 뻘록하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원추각막이 있다면 당연히도 그런 정보들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어 이미지가요, 원추각막이 있거나 부정난시가 있거나 그러면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찌글찌글 막 삐뚤삐뚤 나타나니까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각막의 왜곡 상태도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어 이미지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의 각막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정보들을 안경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각막 곡률계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도 각막 곡률계를 사용해서 각막 곡률을 측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경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죠. 컨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컨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 또 이 사람에게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적절한지, 하드 컨택트 렌즈가 적절한지, 또 하드 컨택트 렌즈가 적절하다면 구면 하드 컨택트 렌즈가 적절한지, 또 토릭 하드 컨택트 렌즈가 또 적절한지, 이런 내용들도 이 각막 곡률을 측정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드 컨택트 렌즈에 좀 처방이 어려워서 소프트 컨택트 렌즈, 그 중에서도 토릭 소프트 컨택트 렌즈만을 또 처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각막 곡률계로 측정한 각막 곡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추각막이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확한 원추각막의 평가는 아니고요. 원추각막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의심스러운가 정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각막 난시의 크기가 한 2.50 다이옵터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원추각막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각막 난시의 양이 2.5 다이옵터가 넘어간다면 아마도 이게 원추각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사실 원추각막은 그렇게 흔한 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2.5 다이옵터 이상의 각막 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냥 단순한 직난시나 도난시인 경우가 많아요. 뭐 물론 산난시인 경우도 있는데 임상적으로 2.5 다이옵터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산난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직난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약간 이렇게 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뭐 어린 시절에 뭐 눈을 심하게 자극했다거나 해서 이 각막 자체가 이렇게 좀 변형이 돼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각막 난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도 안과에서 한 10년 이상 일하면서도 이 각막 난시가 많았을 때 원추각막이 있다, 그런 경우를 좀 이렇게 흔하게 본 적은 없고요. 또 반대로 이 각막 난시가 뭐 한 1다이옵터밖에 안 되는데도 실제 그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해보면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어찌 됐든 각막 난시가 많으면 일단 원추각막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 선생님들은 크게 뭐 관심 갖지 않을 부분이긴 한데요. 안과에서 근무하는 검안사의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백내장이 있어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눈 안에 그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게 백내장이잖아요. 그럼 이 수정체를 제거해내고 수정체의 피질과 핵을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 낭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안쪽의 내용물만, 혼탁해진 내용물만 끄집어내고 그 수정체 낭 안에다가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삽입하는 과정이 백내장 수술 과정이거든요. 이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정체의 굴절력을 알아야 그것과 동일한 굴절력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각막 곡률 요 데이터에다가 또 안축길이죠. 안축
길이라고 하는데 눈 아래 길이 있잖아요. 눈 아래 길이를 두 개를 대입해서 공식에다가 넣게 되면 이렇게 삽입해야 하는 인공수용체의 구전력을 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뭐 SRK 공식이라거나 SRK2, 뭐 SRKT 공식, 뭐 각각의 그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데요. 뭐 헤기스 L 공식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건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3학년 2학기 때쯤 되면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좀 해줄게요. 안과 검사에서 어찌됐든 인공수용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각막 곡률 반경, 각막 곡률을 사용하고 또 눈알축 길이를 사용한다. 또 이때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 게 어떠한 사람에게는 더 정확하다. 또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해줄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각막 곡률을 안경사가 언제 사용하느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콘택트 렌즈 피팅할 때 사용하고, 원추 각막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것 좀 의심스러울 때 좀 한번 확인해 본다. 또 안과에서 근무하는 검안사들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하는 사람에게 삽입하는 그 인공수용체의 도수를 구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도 이 각막 곡률 그 데이터가 엄청 정확해야 되고요.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콘택트 렌즈 피팅할 때는 어떻게 보면 뭐 대충 검사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인공수용체의 도수를 결정할 때는 각막 곡률 반경이 만약에 1다이옵터의 각막 곡률 반경을 잘못 측정하면 그게 곧바로 인공수용체의 구전력의 1다이옵터가 잘못 계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뭐 물론 1대1 대응되지는 않아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그래서 각막 곡률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일례로 임상적으로 그 익상편이라는 거 알잖아요. 군날개라고 얘기하는 그 익상편이 있는 사람들은 각막의 모양에 막 변화를 주기 때문에, 왜곡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정말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이 방법도 정말 세심해야 하고 그 데이터도 또 분석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광학적 원리는 각막을 하나의 볼록 반사면, 그러니까 각막을 볼록 거울과 같이 생각해서요, 각막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마이어 이미지를 비춰서 결상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가지고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했으니까 그냥 쓱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각막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하나 비추게 되면요, 이 이미지는 이렇게 그 앞방의 위치에 결상되고요. 실질적으로 눈에 관찰되는 건 요 각막에서 마치 이렇게 반사되는 것처럼 뭐 동그란 이미지가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동그란 마이어 이미지를 각막에 비추어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 이미지의 상의 크기를 가지고 각막의 곡률 반경을 계산한다. 쉽게 설명하면 각막의 곡률 반경 얘기하는 거예요. 곡률 반경이 크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플랫한 각막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마이어 이미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요. 이게 각막의 곡률 반경이 작아서, 반대로 얘기하면, 달리 얘기하면 각막의 곡률이 아주 강해서 곡률의 수치가 높아서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으면 이 마이어 이미지의 크기는 좀 작아집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쭉 영어로 돼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설명해주면, anterior corneal surface에다가, 그러니까 각막 앞면에다가 빛을 비추어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해서 가상, 즉 허상의 정립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정립상은 anterior chamber, 앞방에 결상된다. 어찌됐든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건 없고, 어찌됐든 각막을 하나의 볼록 반사면의 형태로 생각하고 빛을 비추어서 반사되는 그런 결상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고요. 임상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케라토미터를 측정하든 아니면 자동굴절력계를 측정하든 각막에 이렇게 비춰지는 마이어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어 이미지가 만약에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임상적으로 많이 측정하다 보면 금방 눈에 띄어요. 이 사람 마이어 이미지가 좀 큰데? 라고 느껴지면, 그것은 이 사람의 각막이 좀 평평한 곡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작아지면 측정하기 전에도, 그 수치를 보기 전에도 이 사람은 각막의 곡률이 좀 강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런 이론적인 내용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그런 것들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 각막의 그 곡률은 단위가 디옵터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각막의 곡률 반경은 밀리미터 단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막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굴절력 단위인 디옵터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서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서 이 원의 중앙부터 여기 각막의 면까지의 반경, 곡률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또 이 각막이 휘어진 정도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각막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정도. 또 밀리미터 단위인 곡률 반경을 디옵터 단위인 곡률로도 환산할 수 있고, 또 디옵터 단위인 곡률로 측정된 수치를 밀리미터 단위인 곡률 반경으로 환산해 줄 수도 있다. 이때 공식은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굴절력 단위로 좀 이렇게 곡률로 환산하고 싶으면 여기 R이 레디우스 곡률 반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7.80mm겠죠. 뭐 물론 당연히 이거를 그 미터로 환산해야 되지만, 그러면 둘, 셋, 0.0078 뭐 이렇게 분모에다가 넣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곡률 반경 수치를 여기 아래쪽에다 넣고, 여기에는 각막의 굴절률을 넣어요. 일반적으로 각막의 굴절률은 1.375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1.375로 넣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각막 곡률계에서는 환산된 각막의 굴절률을 사용해요. 여기 써 있는데요. 1.337호예요. 이상하다. 각막의 굴절률은 내가 1.375라고 해부학 시간에 배웠는데 왜 각막의 굴절률을 1.337호로 쓰지? 그건 뭐 다양한 과학적인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각막의 곡률 반경을 곡률로 환산하고 할 때는 이 환산된 각막의 굴절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게 1.337호고요. 그래서 여기다 넣을 때 1.3375라는 환산된 각막의 그 굴절률을 넣고요. 빼기 2를 해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줘요. 0.0075, 만약에 7.50mm의 곡률 반경이 측정됐으면 이렇게 분자에다 넣고요. 요 위쪽에다가는 1.337호에서 빼기 이 1은 공기 중의 굴절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3375가 되겠죠. 0.337호가 되겠죠. 그럴 때 이거 계산하는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7.5가 되죠.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면 337.5가 되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해요. 7.50의 곡률 반경이면 그냥 7.50분의 337.5 뭐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임상에서 뭐 이렇게 막 미터 단위로 바꾸고 뭐 0.337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곡률 반경 값을 밀리미터 단위로 그냥 아래에다 놓고요. 위에 분자에다가 337.5를 넣고 그냥 단순히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임상에서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나요? 사실 안 하죠. 그 얘기는 내가 그 수업 시간에도 누차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계산을 통해서 이런 환산표를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같은 그런 개념은 그냥 이 환산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구나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이 환산표 그냥 콘택트 렌즈 그 피팅실에 하나 두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7.50의 곡률 반경이 측정됐으면 얘를 곡률로 바꾸면 45 다이옵터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49.50 다이옵터로 이 그 곡률이 측정됐으면 얘를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6.82mm의 곡률 반경이 되겠죠.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이 표를 넣고 그냥 빠르게 그냥 바로바로 그냥 환산해주면 되지. 그걸 뭐 계산기를 놓고 막 두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 그 안경사가 되기 전에 예비 안경사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상 이러한 표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고, 이때 그 각막의 굴절률은 그냥 1.375의 그 굴절률을 넣는 게 아니라 환산된 굴절률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가끔 뭐 그러면 그 환산된 굴절률만을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그 연구 논문에서는 그냥 그 1.375로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한데요. 그 대세는 한 9대1 정도로
환산된 그 굴절료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자, 또 하나는 이 각막 곡률계 안쪽에는 이렇게 두 개의 프리즘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런 그 프리즘을 이용해서 마이어 이미지가 세 개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측정 방법 이런 거는 뭐 누차 많이 설명했으니까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그 피검사자예요. 그러니까 뭐 검사를 받는 사람, 콘택트 렌즈를 끼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옵저버, 이 사람이 안경사가 되겠네요. 그죠? 안경사가 케라토미터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이때 케라토미터의 앞쪽 대물 렌즈 부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마이어 이미지를 피검사자의 각막에 비추면 이렇게 동그란 마이어 이미지가 각막에 반사되게 되고요. 얘가 반사돼서 들어오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두 개의 프리즘에 의해서 하나의 마이어 이미지가 위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분리돼서 세 개의 마이어 이미지를 정렬시키면서 검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에 것들을 그 캐러터미터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어찌됐든 여기에도 중간에 더블링 프리즘, 이중 프리즘이 들어간다는 거, 요 내용 정도는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안 나오나? 내가 넣어놓지 않았나? 이중 프리즘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좀 지웠나 봐요. 뭐 어찌됐든 뭐 이중 프리즘이 들어간다. 뒤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중 프리즘을 사용하는 이유, 이중 프리즘을 이용해서 마이어 이미지를 이렇게 세 개로 분리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어 이미지 하나를 비추어서 측정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얼굴을 뭐 이렇게 좀 미세하게 움직인다거나 눈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어 이미지가 막 움직이니까 측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이중 프리즘을 이용해서 마이어 이미지를 세 개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눈이나 머리를 조금 움직이더라도 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이 마이어 이미지의 이미지 요 세 개 있잖아요. 이 두 개 분리된 이미지랑 요 세 개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좀 복잡하게 내가 설명하는 것 같긴 해도 측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눈을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막 머리를 움직인다고 해도 마이어 이미지가 하나일 때보다 훨씬 더 안경사 입장에서 측정하기 수월하고 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중 프리즘이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어찌됐든 이렇게 마이어 이미지가 세 개로 보여진다. 이렇게 세 개로 보여지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중 프리즘. 즉, 이 포롭터의 몸통 안에, 포롭터 안에, 이 캐러토미터의 몸통 안에 두 개의 프리즘이 있다. 수평 프리즘이 하나 있고요. 수직 프리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중 프리즘에 의해서 분리된 이미지라서 총 3개의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고요. 이 중앙에 보여지는 이 이미지는 실제 그 비춰진 이미지고요. 얘랑 위에 있는 거랑 얘는 그 이중 프리즘에 의해서 수직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분리된 이미지다. 그래서 총 3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측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하는 거고요. 뭐 이건 뭐 다 봤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러면 각막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반사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된다. 자, 이제 구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설명해 볼 텐데요. 뭐 이 내용 뭐 다 설명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 내용은 내가 누차 설명한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자, 요거 3번,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요 그 몸통의 아래쪽에 보면 이걸 정면에서 본 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접안 렌즈가 있고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 이렇게 손잡이가 긴 게 하나가 있어요. 얘가 5번 축 회전 손잡이고요. 여기 그 검사자 입장이에요. 안경사 입장이에요. 요 오른쪽에 좀 상대적으로 짧은 요 다이얼이 손잡이가 하나 있고요. 요렇게 조금 긴 다이얼이 있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짧은 다이얼이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고요. 그래서 얘를 돌리게 되면 아까 보여준 요 세 개의 마이어 이미지 중에서 위쪽 마이어 이미지와 가운데 있는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수직 경선의 굴절력을 측정하게 되고요. 또 여기 왼쪽에 안경사 입장에서 왼쪽에 보여지는 요 핸들이 수평경선 조절 손잡이가 되고요. 얘는 마이어 이미지에 이렇게 좌측으로 분리된 마이어 이미지를 양옆으로 움직여가면서 정렬시켜서 결국은 수평 방향 경선의 굴절력을 굴절력이라고 볼 수 있죠. 각막의 굴절력, 달리 얘기하면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게 된다. 뭐 이 내용만 알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 포지션 캐러토미터가 있고요. 투 포지션 캐러토미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그 탑콘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캐러토미터는요, 원 포지션 캐러토미터예요. 그래서 자, 수업 끝날 때 뒤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 측정해가지고요, 수평경선과 수직경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투 포지션 캐러토미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경선에 놓고 한번 측정하고요. 캐러토미터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그러니까 강주경선을 한번 측정했다면 약주경선 방향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두 방향에서 한 번씩 측정해야 되는 그런 캐러토미터도 있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그 실습실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실습실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써볼 이유는 없고 써볼 기회도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써볼 뭐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캐러토미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장비의 그런 측정 방식이 좀 다른 거고요. 일반적으로 원 포지션 캐러토미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측정해서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을 한 번에 측정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 탑콘에서 나온 캐러토미터를 쓰지만 처음에는 이 바쇼롬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캐러토미터가 이런 원 포지션 캐러토미터를 처음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 다양한 회사에서 대부분 이렇게 원 포지션 하나의 그 방향에서 두 개의 경선을 동시에 측정하는 캐러토미터가 나오게 됐죠. 자, 이런 내용들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당연히 시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뭐 렌즈미터, 그 다음에 슬릿램프, 캐러토미터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보는 모든 검사 장비들은 이 검사하는 사람의 눈에 맞추어서 시도 조절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검사 장비 안에 이렇게 중앙에 동그란 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접안 렌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돌리면 이 중앙에 있는 원이 흐리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점차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조금씩 돌리다가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선명할 때 딱 멈추면 되죠. 그럼 일단 시도 조정은 됐으니까 이제 전원을 켜고 측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도 켜기 전에 하는 게 시도 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렌즈미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전원 켜고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원 뭐 켜지 말고 바로 시도 조절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의 높이를 그 측정받는 피검사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하지 않는 쪽 눈은 가림판을 이용해서 가리고 측정한다. 자, 이 다음에 검사자의 시점은 요렇게 까만 원이 보여질 거고요. 피검사자의 입장, 즉 그 검사를 받는 콘택트 렌즈 착용 예정자의 입장에서는 요 안쪽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요 안쪽에 자기 눈이 보여요. 그래서 이 그 피검사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요 안쪽에 그 눈이 보일 거예요. 본인 눈이 보일 거니까 다른데 이렇게 눈 움직이지 말고요. 그 눈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 이 검사 받는 사람이 눈을 엉뚱한 데를 이렇게 돌려서 보고 있다? 그러면 각막 중앙이 아니라 이 주변 부분에서 주변 부분 각막의 엉뚱한 곳에 곡률 반경이 측정되니까 올바르지 않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주변 부분의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측면을 보고 이렇게 주시 타겟을 준 상태에서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특별한 경우이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이 캐러토미터의 중앙 그 안쪽에 보여지는 본인의 검사 받는 사람의 눈을 정확하게 주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줍니까? 이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눈의 위치에 맞추게 되면 처음에는 여긴 지금 하얀색으로 표현했는데 요 까만 원만 보이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피검사자의 눈에 정확하게 맞으면 그때서 이렇게 세 개의 마이어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는 안경사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의 피검사자의 눈을 잘 찾았구나, 각막을 잘 찾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때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 중앙에 보이는 마이어 이미지가요. 이렇게 막 두 개로 갈라져 있으면 이 그 캐러토미터의 몸통이 피검사자의 눈하고 간격이 제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캐러토미터의 몸통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요 두 개로 보이던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로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캐러토미터의 몸통과 검사를 받는 피검사자의 눈까지의 간격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어긋나고 또 수평으로 이렇게 어긋나 있죠. 그러니까 빼기 표시랑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내가 이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요. 뭐 물론 이렇게 뭐 이게 이 몸통을 이렇게 반대로 회전시키면 이렇게도 보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몸통을 이렇게 손잡이를 수직 방향으로 놓고 검사했을 때는 여기가 더하기 표시고요.
여기가 이렇게 그 빼기 표시긴 해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이 사람의 각막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이런 난시의 축 방향, 그러니까 각막의 축 방향을 먼저 찾아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직난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표시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어긋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쭉 위치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난시가 있거나 도난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두 개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어긋나 있다면 산난시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몸통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얘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란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측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난시가 있는 경우에 그렇고요. 그런데 만약에 직난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내가 이것까지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몸통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틀어놓게 되면 왼쪽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마이어 이미지가 약간 어긋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똑바로 되게끔 맞춘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주 미세한 1도, 2도의 어긋난 정도를 찾으려면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몸통을 일부러 삐뚤게 하고 이렇게 정렬이 될 때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해야 만약에 직난시나 도난시 같은 경우에도 뭐 딱 90도가 아니라 뭐 89도라거나 88도라거나 뭐 이런 정확한 각도를 찾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뭐 어찌됐든 각각의 주경선별로 곡률 반경을 측정하기 전에 우선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정렬이 되게끔 몸통을 회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시의 축 방향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수직경선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빼기가 2개 또는 뭐 더하기가 2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어긋나 있는 마이어 이미지를 하나의 마이어 이미지로 정렬시킵니다. 그럼 수직경선 방향의 곡률 반경은 모두 측정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고 지금 내가 지금 PPT를 잘못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게 여기 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가 하나가 되겠죠. 여기도 빼기가 중간에 하나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도록 수직경선과 수평경선 조절 손잡이를 이용해서 마이어 이미지의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을 정렬시키면 모든 측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요. 그럼 이제 이 눈금을 읽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어려워해요. 다음 주에 이거 평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V는 버티컬, 우리말로 하면 이게 수직이란 뜻이거든요. 수직의 약자고요. 요 밑에 H는 horizontal, 그러니까 수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그런 어떤 측정된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수직 수평하니까 각막의 수직 수평을 이렇게 측정되는구나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에 보면 수직 방향에 이렇게 주황색 점이 하나 그려져 있고 여기 검은색 그 선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V라고 되어 있는 건 요 수직 방향의 데이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30도, 요 지금 그 사진으로 보면 130도 경선 방향, 그러니까 각막에서 타보 방향각으로 봤을 때 요쯤이겠네요. 요쯤 130도니까요. 130도 각막 방향의 곡률 반경에 대한 수치가 요 V 수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요 옆에는 요게 이제 수평 눈금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요 H에서 측정된 요 곡률 반경 데이터는 어디에? 그렇죠. 요 40도 경선 방향, 그러니까 타보 방향각으로 눈을 봤을 때 뭐 한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쯤 40도 경선 방향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한 데이터가 요 아래 데이터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읽을 때 먼저 VH에 대한 데이터만 먼저 읽으려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종이 하나 꺼내 놓고요. VH 써놓고요. 요 각도를 먼저 써놓는 게 중요해요. V는 130, 그 다음에 H는 40도 경선 방향이야. 이렇게 하지 나중에 다 측정하고 났는데 이 데이터를 다 읽고 났는데 아까 그게 몇 도 방향이었지? 그 다른 사람한테 자리를 내주고 나서
아니면 이제 이거 막 원위치로 막 각도 다 맞춰놓고 그래서 아까 몇 도였지? 이렇게 깜빡 잊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종이에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를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자 한번 봅시다. 요 위에는 굴절력 단위인 공률을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요 하나의 눈금은 0.125 다이옵터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굴절력의 단위가 0.25 다이옵터로 한 단위씩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0.50이고 0.75잖아요. 요 그 한 스텝의 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125를 025에서 더 온 거니까 얼마? 그렇죠. 0.375 다이옵터가 됩니다. 그 중간은요. 어쨌든 그런 단계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눈금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누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따라서 자 봐봐요. 여기가 45 다이옵터니까 요 옆에는 몇입니까? 45.125 다이옵터고요. 거기서 또 한 눈금이 더 갔을 때 여기 수치를 읽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45.250 다이옵터가 이 수직 방향의 공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수직 방향의 공률 반경을 어디를 읽느냐? 요 밑에 거 읽는 거예요. 이제 방향이 여기는 굴절력은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죠? 밀리미터 단위의 공률 반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이때 하나의 눈금은 0.01mm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 옆에는 7.41이 되는 거죠. 7.41. 그 옆에 여기는요. 7.42mm 쭉 가는 거죠. 7.43, 45. 너 잘하고 있나요? 41, 42, 43, 44, 45. 여기가 7.45네요. 그죠? 근데 7.45에서 한 눈금이 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몇이에요? 7.46mm가 요 수직 방향, 즉 130도 경선 방향의 각막의 공률 반경이 됩니다. 아래쪽 수평 방향은 또 똑같이 읽어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절력 단위는 한 스텝이 0.125 디옵터 단위고 밀리미터 단위는 0.01mm 단위씩 한 눈금당 읽으면 됩니다. 사실 이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걸 읽는 게 되게 좀 뭐랄까 시간도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설명했죠. 자, 42분이 흐르고 있어서 자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요건 아까 설명한 거니까 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게 올바르게 측정된 거고 올바르지 않은 건 이런 거죠. 요 중앙에 있는 마이어 이미지가 막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됐다거나 이러면 그 앞뒤 간격이 맞지 않는 거니까요. 측정된 수치가 다 오류예요. 다 잘못 측정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어 이미지가 중앙에 있는 게 두 개씩 보이면 하나로 반드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요렇게 요 마이어 이미지가 요렇게 어긋난 상태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어긋나 있으면 이 몸통을 회전시켜서 그 난시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춘 상태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거 수치 읽는 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건 요거죠. 굴절력 단위는 0.125, 요 한 눈금이 0.125고, 밀리미터 단위의 공률 반경은, 아이고, 여기 왜 넘어갔어? 0.01mm 단위다. 요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요거 천천히 넘어가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비춰지고요. 요 방향이 수직 방향, 여기가 뭐 수평 방향,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회전된 상태에서 측정이 됐다면 얘는 산안시가 있는 경우겠죠. 여기 봐봐요. 60도와 150도 경선 방향에서 측정된 산안시인 경우는 이렇게 비춰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뭐 아까 다 설명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마이어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뭘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돼 있는 사람은 무슨 난시? 그렇죠. 도난시가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측정하기 전부터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써놔서 미안하긴 하지만 앞쪽 그러니까 전면 그러니까 각막 전면에 각막 난시가 어떤 타입? Against the rule astigmatism 줄여서 ATS 에스티그머티즘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얘는 도난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어 이미지만 보고 이게 케라토미터가 됐던 자동굴절력계가 됐던 마이어 이미지가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위아래로 수직 모양으로 동그라면 이 사람 도난시 있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직난시는 없네. 직난시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자, 어찌됐든 여기서 설명할게요. 그럼 마이어 이미지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길쭉한 형태의 마이어 이미지가 보여진다면 얘는 직난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자발 셔츠 캐러토미터는 두 방향, 투 포지션 캐러토미터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발 셔츠 캐러토미터, 그러니까 투 포지션 캐러토미터의 측정 순서인데요. 요거 뭐 가끔 안경사 국시에서 물어보긴 하는데 한번 보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결국은 요 초록색 이미지랑 요 빨간색 이미지랑 떨어져 있는데요. 얘를 하나로 딱 밀착시키면 그 방향, 경선 방향의 각막 곡률 반경이 측정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밀착시켜서 측정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 위치랑 얘 위치가 지금 어긋나 있잖아요. 그게 잘못 측정된 거다. 얘도 얘의 중심과 이 빨간 타겟의 중심이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럼 잘못 측정된 거고 얘처럼 이렇게 일치시킨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걸 요것도 이렇게 붙으면 안 되죠. 다 정확하게 이 선까지 딱 맞게 맞추면 각막 곡률 반경이 측정된다.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요. 자, 이런 얘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했으면 얘를 어떻게 기록하는지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42.00 다이옵터의 각막 곡률을 가지고 있고, 얘의 측정된 각막의 경선이 뭐 예를 들어서 180 이렇게 쓰면 이렇게 각막이 있으면 이 180도 경선 방향의 곡률이 42다이옵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어떤 경우에는 42.00 곱하기 뭐 180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건 뭐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어쨌든 기록은 이런 식으로 한다. 가끔 이걸 난시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보면 돼요. 180도 경선 방향의 굴절력, 즉 각막의 곡률, 망곡도가 42다이옵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각막 곡률계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 또 각막 곡률계를 어떻게 측정하고 또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긴 시간을 뭐 설명을 했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짧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좀 복습했다 생각하고요. 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투덜대지 말고요. 한번 잘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이거 실습 평가할 거니까요. 각막 곡률계에 대한 그런 기능, 또 구조 이런 것들 다 익혀두고요. 또 이 각막 곡률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지 잘 학습해 보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동영상 백해서 돌려보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콘택 렌즈 실습 심화 5주차 2차 시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